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몰랐던 당신과 나의 이야기. 82년생 김지영. 정유미 공유 100만 부 돌파 베스트셀러 원작. 감독 김도영. 제작 봄바람 영화사. 제공 배급 롯데 엔터테인먼트. 2019년 10월 개봉.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난 무비 플러스! 나날이 찌라시가 이러다 찌라시가 우리를 다 덮습니까? 찌라시 몰릴 것 같아요 우리가. 네. 내가 물 만났어요. 물 만났어. 아직에 그 찌라시를 먹을 줄이야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저 천연덕스러운 자영업에죠. 자, 그러면 저희는 찌라시스러운 진짜 여러 가지로 분투하고 있어. 오늘 빗속을 뚫고 왔지. 방송에 그죠? 대한 열정으로. 이 찌라시는 특히 또 이게 배경이 하얘가지고 주로 밝아가지고 잘 안 보여. 안경을 머리에 걸치고. 진짜 내가 노안을 진짜 분투를 하고 있네. 돋보기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제? 노안인 걸 다 밝히셨네 이제. 어쩔 수 없죠 뭐. 노환이 아닙니다. 노안입니다. 노안은 한 70부터 아닙니까? 노안은 멀었죠. 네. 안녕하세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꿈을 꾸는 것이다. 꿈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감기를 달고 또 왔습니다. 축하드려요. 예. 소리 예뻐요. 자막 달린 중국 영화가 필요 없는 자영업입니다. 이렇게 이상하죠? 감기약은 필요하고 영화에게 조미료를 팍팍 튀어줄 여자. 책을 사랑하는 여자 책사입니다. 네, 저는 지갑은 텅 비었지만 지식은 충만한 가을의 여성 신여성입니다. 네, 저희는 오늘 최근에 핫이슈가 되었던 김도영 감독의 바로 82년생 김지영을 가지고 한중일 횡단 토크를 이어볼까 합니다. 자, 영화를 사실 개봉 전부터 원작이 있는 책이었고 또 젊은 친구들이 여자 아이돌을 비롯해서 이 책의 반응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개봉 전부터 캐스팅도 너무 좋지 않아요? 공유. 정유미. 공유. 정유미. 공유. 선대. 자영업 어떻게 정유미가 아니고 공유네? 네, 저는 공유입니다. 안목이 있군. 역시. 어쨌든 뭐 U자가 겹치니까. 왜냐하면 제가 또 공유랑 같은 헤어스타일을 또 자영업 흥분해가지고 내 말을 끝내 막 중간에 이제 드디어. 우리가 영상이 안 나온다고 막 던지는 거 아닌가? 머리 오늘 볶았지? 볶았어. 볶는다고 다 공유되는 게 아니야. 공유 스타일로 해달라고 했더니 이 모양이 됐습니다. 어떻게 저 모양? 그 모양? 배상금은 어떻게 청구했어요? 예. 어울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귀여워요. 아니 뭐 하여튼 올해의 가장 최고의 화제가 된 책이 아닐까. 네. 아니 올해 나온 건가요? 책은 언제 아니요, 나왔어요? 책은 작년에 나왔죠. 아니요, 2017년? 17년에 12월에 나왔나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영화로 되면서 다시 이제 또 그쵸. 화제가 네. 다시 됐죠. 네. 이 영화는 네, 공유 정유미 주연의 정유미 공유 주연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죠? 김지영이라는 여성의 삶인데 아주 독특한 구조이죠. 시간 여행인 것 같기도 하면서 빙의인 것 같기도 하고 치매인 것 같기도 하면서 뭔가 굉장히 좀 독특한 병인데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병이 있나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게 너무 리얼하잖아요. 갑자기 누군가의 이렇게 기억이 확 그 몸에 딱 드러나가지고 해리 뭐라고 하지 않나? 약간 해리성 장애이기도 하죠. 다중인격. 근데 너무 김지영이 여러 인격을 몸에 입는데 그 순간들이 대부분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이 없는 어떤 폭력이라든지 어떤 일방적인 소외감이 심하게 느껴졌을 때 다른 인격을 입은 그녀가 발언하는 그 발화 속의 여성들의 삶이 너무 이제 안타까운 삶인데 영화하고 책이 조금 다른데 이거는 인문학 드레싱에서 저희가 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저희 녹음날 기준으로 해서 지금 334만 명이 집계되고 있어요. 그리고 개봉 전에는 사실 평점 테러로
굉장히 논란이 됐었죠. 근데 개봉 후에는 평론가들도 그렇고 평점이 꽤 높은 편이죠. 네, 지금 9점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영화관에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여성 관객들이 확실히 많더라고요. 엄마랑 같이 온 딸분들 같은 엄마와 딸인 것 같은 관객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사실은 밝지는 않지만 또 때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하고. 그래도 책보다는 밝았습니다. 아, 맞아요. 책보다는. 이 영화에 대해서 이 책이 이미 지금 동아시아권에서 인기가 많죠. 그죠? 지금 17개국에 지금 다 계약을 너무 부럽다. 했고요. 해리포터 수준이네. 국내에 지금 100만 부가 넘었는데 지금 해외에서 일본 같은 경우도 12월에 나와서 지금 14만 부가 판매가 넘었거든요. 근데 이 수치로 보면은 14만 부 이러지만 한국에서 넘어간 우리나라 책으로 봤을 때 지금 1등. 와. 지금까지 중 1등. 지금 타이완도 베스트셀러에 올라가 있고 중국에서도 베스트셀러로 되어 있습니다. 뭔가 공통분모가 좀 있는 것 같죠.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라서 공감을 많이 하는 것 같네요. 네. 거기 김지영이 이제 결혼을 했고 아이가 하나 있고 경력이 단절됐고 그다음에 능력은 원래 있었는데 아이 때문에 주저앉았고 그런데 언니는 커리어우먼으로 결혼을 안 했고 3남매 중에 아들은 집안의 지원과 보호를 많이 받았고 거의 훈남이 이런 수준이고 그래서 엄마는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했지만 김지영이 엄마를 닮아가는 삶을 살면서 좀 마음의 병을 앓게 되는 그런 얘기인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가부장에 대한 뭔가 좀. 근데 정말 이게 우리나라 현실만이 아니라. 그런가 봐요. 정말 일본도 더 그 이상으로 심각했다라는 거. 네. 더 할 것 같아. 가부장적이고. 네. 지금 우리나라 이상이었다라는 게 이제 이번 영화를 통해서도 이게 어떤 시작점이 됐었어요. 일본에서는. 이 책이? 예. 뭔가 페미니즘이라든지 이런 거 외칠 수 있는 시작점이 돼서 이게 영화가 책이 나온 다음에 한 6월 달쯤에 이런 게 있었어요. 쿠투라고 해서. 저희 미투 있었잖아요. 미투. 쿠투라고 해서 일본에서는 있는 거예요. 쿠가 굿즈의 쿠. 굿즈? 신발, 하이힐. 그래서 일본 여성들이 직장 취업할 때 그 기준 속에 하나가 하이힐이 있었거든요. 어떤 이시가와 유미라는 어느 배우가 이 쿠투라고 하면서 여성 하이힐 해방 운동을 주장을 하고 여기에 서명하고 이 책을 이제 이 책에 이런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이 들면서 일본에서 확산이 돼가지고 있다. 네, 굉장히 되게 큰 거였어요. 저는 근데 그거를 이제 잘 몰랐었는데 쿠투라는 게 이번에 11월 달에 하이힐을 잘 안 신잖아요. 하이힐? 안 신잖아 평소에. 평소에 안 신는데. 책사님은 하이힐을 안 신잖아. 저는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이니까 안 신는 거예요? 네. 일본 가면 신습니까? 일본에 내가 직장에 취업을 했을 경우에 이럴 때 신고 다녀야 돼요? 일본은 그런 문화가 있어요?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저도 이제 이렇게 답답한 문화를 저도 몰랐죠. 네. 일본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더 보수적이고 보수적인 더 측면이 많이 답답한 있죠. 거. 특히 또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순종을 요구하고 약간 그죠? 복종을 요구하고 여성다움을 요구하고 맞아. 그런 측면에서 일본 사회가 우리보다 조금 더 맞아요. 보수적인 측면이 있죠. 그렇죠? 맞아요. 메이지 유신은 먼저 했는데 그런 진정한 의미의 근대적 해방이랄까 이런 것들은 우리보다 좀 뒤늦게 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영화의 내용이 다 자기네들 얘기처럼 더 이제 크게 다가온 거가 되는 계기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 며느리 하나인데 명절에 갔는데 실컷 새벽에 일어나서 밥 해놓고 집에 친정 좀 가려고 하니까 누구죠? 시어머니. 시누이 부부가 들이닥치고 뭐 그런 첫 장면. 거. 진짜. 그리고 먹을 사람은 10명도 안 되는데 시금치가 한 5단은 되는 것 같고 만두 속이 거의 한 다라이 먹을 사람 몇 명인지는 모르죠. 줄줄이 올 수 있지. 그러니까 끔찍한 며느리는 하나인데 그러면서 틈틈이 시어머니의 그 발언 야 피곤하면 들어가서 잠깐 쉬어. 말이 안 돼. 그것도 사실은 근데 아주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이 진화한 거지. 그 발언을 시어머니들이 요즘에 한다는 것도 사실은 그 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 진화한 상태지.
근데 영혼이 우리가 조금 없잖아요. 이해를 한다고 100번 정도 이해를 하고 물러서서 본다면. 아예 그런 말도 못했지. 그럴 때 그런 말 하면 가서 자야 돼요. 일단 가서 누워야 돼. 아 쉬라고 했으니까 자야지. 그럼 어머니 감사해요. 그쵸? 네 쉬러 갑니다. 쉬어야지. 절절히 묻어나네.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 녹음 시간이 길어지겠어. 전 누워서 왔는데 나중에 모자랄 것 같아요. 눈 뜨니까 어머니랑 그 아버님이 야 잠깐 쉬어라 해서 마루에 셋이 처음에 누웠는데 눈 떠보니까 저 혼자 마루 한복판에 누워있고 어른들은 다 일하러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실컷 잤지. 그런 이제 한 건데 이 영화는 사실은 이제 뭐 지금 아직 안 본 남성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젠더 영화라기보다는 그들의 엄마 이야기, 그들의 이모 이야기, 그들의 여동생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저희 응답하라 1988에 나오는 약간 그런 감성이기도 하죠. 약간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여자 형제가 희생하고 그 와이프가 쫄라매고 그래서 IMF를 견디고 그래서 그 동생들이나 오빠들을 또 먹여 살리고 청계천 여공 출신 엄마가 그죠? 있고 김지영의 엄마는 청계천의 여공 출신이고 그건 신경숙의 소설에도 신경숙도 청계천 그러니까 그 영등포 공장 노동자 출신이죠. 그런 우리의 근대 이야기, 근현대 사실 근대라고 말하기도 부끄럽죠. 그냥 돈벌이에 앞장선 거지. 엄마들의 얘기이지 않나? 슬픈. 아주 최근에 어떻게 보면 한대 위 정도 얘기잖아요. 근데 어쩌면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 서울 뭐 이런 쪽이 아닌 곳에서는 여전히 유효한 곳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죠. 서울에서도 유효하죠. 이거는 저는 이제 이렇게 정의하고 싶은데 시대의 아픔을 다룬 영화예요. 우리가 시대마다 살아가면서 그 시대의 아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임진왜란 때는 일본하고 싸우는 게 전쟁이 그 시대의 아픔이야. 우리 그들의 삶을 짓눌렀을. 그다음에 식민지 시대는 식민지 백성으로서 피식민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아픔이고. 또 역시 여전히 우리가 1948년 이후에는 분단의 아픔이라고 하는 시대의 아픔을 갖고 있고 그런데 그 당시 이렇게 쭉 역사가 흘러오면서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아픔들이 시대가 흘러오면서 그것이 이제 다시 노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묻어두었던 아픔들. 너무나 큰 아픔들이 많았다는 이유로 못 본 채 했던 누군가의 아픔들이 이제 와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82년생 김지영이라고 하는 이 표상적인 인물이 그 아픔을 온몸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82년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82년생 도대체 어떤 존재들이냐. 개띠입니다. 지금 우리 나이로 치면 38살. 네. 개띠네요. 개띠들이 역사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엄청난 이슈가 많이 됐죠. 58년 개띠. 맞아요. 70년 개띠. 82년 개띠. 70년 개띠는 사실 뭐 인구가 좀 많았을 뿐이지 뭐 이렇게 70년 개띠가 뭐 막 활약을 지금 하고 있죠. 89학번이죠. 지금은. 82년 개띠는 지금 이제 우리 나이로 38살이고 82년도에 태어났다는 거는 당시 광주 사태가 광주 민주화 운동이죠. 이게 자꾸 저도 입에 빼가지고 사태 그러는데 사태라고 그쵸. 하면 안 되고요.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해야 되는데요. 어렸을 때니까 교육이 중요해.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워가지고 그게 자꾸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야. 그렇죠. 네네. 단어들이. 실현한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뭐 경찰서 다녀오셨어요. 왜 그러세요? 잡혀갈까봐 지금. 아니요, 광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불러줘야 맞아요. 되기 때문에 네. 광주 민주화 운동 주머니에서 손도 좀 이 빼시고. 끝나고 나서 태어난 세대인 맞아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이 82년생들이 6살이 됐을 때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되면서 87년을 지나면서 네. 이제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군사 정권의 끝물에 태어나서 유치원을 다니고 이제 민주화가 막 시작되려고 하는 그 엄청난 한국 사회의 큰 회오리 바람이 불고 있을 때 초등학교를 이제 막 입학할까 말까 하는 그런 정도의 나이였어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중학교 잘 다니고요. 고등학교 1학년이 끝나는 요 시점에 11월, 12월, 1월 요 시점에 IMF를 맞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IMF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천진난만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야 될 때 엄청난 좌절을 경험하는 거죠. 이때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엄청 많이 도산하고 붕괴하고 무너지고 흩어지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장 감수성이 예민할 나이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16의 겨울에. 예, IMF라는 거를 맞았고, 뭐, 아무리 그 당시에 돈이 많았다 하더라도, 뭐, 대우, 이런 한보, 이런 기업들이 막 무너질 때니까, 네. 그런 이제 그 철저하게 붕괴되는 지점에서 고등학생을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김지영도, 정유미 씨가 맡은 김지영도, 그런 가족, 사를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가 구조적으로. 네네, 당하고, 그래서 언니, 김은영은 교대를 가야 되는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언니기 때문에 언니가 바로 이제 그 대학 갈 때, 요 지영이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가던 시절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겪고 지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회생활을 어찌어찌 대학을 졸업하고 어찌어찌 해 나가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대학 졸업은 보통 이제 한 21세기 들어서면서 2000년, 2001년, 2년, 3년 조금 늦으면 요때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한 5, 6년 하다가 지금 이제 결혼을 한 거죠. 결혼을 해서 진짜 그 한 꼬맹이 애들 하나 두고 자기의 이제 경력이 단절된 상태에서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상황에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겪어온 여성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2000년대 후반부터 우리가 이제 그 비정규직에 대한 성찰도 있었고, 그 노동 문제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이런 상황을 이제 우리들이 겪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그거에 대한 해결책들을 한국 사회가 많이 제시했어요. 전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야.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 영화에 나오는 육아휴직 제도라든지 그 육아휴직 제도에서 남성도 아빠도 휴직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제도들이 단계별로 이렇게 조금씩 확대되면서 이게 한 가족 구성원 중에 아니면 우리 사회의 어느 구성원들 중에 어느 한 당사자들만이 책임진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 아픔을 나눠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과 공감대가 생겨났잖아요. 조금이나마 양심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육아휴직 같은 문제도 이제 이렇게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정착되는 과정에서의 부작용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육아휴직이 다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어려운 그런 시대를 이제 겪어온 거죠. 그 시대의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이 김지영이라는 인물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뭐 노동운동이라든지 민주화운동은 사실은 먹고 살기 위한 기반이잖아요. 정치와 경제. 근데 이제 정치 경제가 어느 정도 조금 지나가다 보면 사람이 자아 정체성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과연 이제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그다음에 타인을 공존의 대상으로 보는 건지, 여전히 착취의 도구로 볼 건지.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하기 위한 도구와 대상을 계속해서 사용해서 비정규직도 그렇고 독재도 그렇고 모든 대상을 권력에 그냥 밑으로 뒀다면, 저는 그래서 지금 그 꼼꼼히 말씀처럼 이 김지영의 세대들이 이제 우리 사회가 본격적으로 어떤 개인의 정체성을 고민하는 세대,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과연 어디로 가고 있고 과연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겉으로 보기엔 G20국가이고 굉장히 성장했고 정치적으로도 민주화를 정말 노벨 평화상을 받는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지만 실제로 문화적으로의 성숙도는 그걸 못 따라가다 보니까 정체적인 혼란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김지영이 앓고 있는 그 병. 그러니까 그냥 누가 그냥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을 가지고 편하게 살면 되지. 나도 너처럼 살고 싶다. 왜 길거리에서 나오잖아요. 남자애들이 김지영 보고 그러잖아요. 아유, 집에서 커피나 내려 먹을 것이 이런데 나와가지고 분답스럽게 한다고 맘충이라고 막.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의 와이프, 뭐 그들의 엄마, 그들의 누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우리가 그런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말쑥하게 있고 잘나 보이고 이런 애들이 사회의 메인이 되고 그 사람들의 발언이 굉장히 주류가 되는 시대를 살다가
막상 이제 개인의 어떤 근대의 핵심이 개인의 완성인데 완성되지 않은 개인들이 병을 앓기 시작하면서 우리 사회가 수많은 문제가 생겼잖아요. 자살률이 높아지기도 하고 행복 지수도 낮고 그래서 단순히 경단녀의 슬픔을 얘기한 노래가 아니라 진짜 시대의 아픔처럼 이제 우리 사회는 근대 마지막에 완성되어야 하는 우리는 누구이고 나는 누구이고를 명확하게 지금 해석해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는 게 그 김지영의 장애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지나치게 그 남성 대 여성의 네, 대결 구도로 이 아니죠. 영화를 보진 않았으면 개인은 아닌 것 좋겠어요. 같아요. 왜냐하면 시대적인 이제 엄마가 나오죠. 미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엄마가 몇 년생일까요? 저는 이제 영화 보면서 그게 궁금했어요. 근데 이제 명확하게 나오진 않는데 제가 아까 힌트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 5, 8년쯤 되지 않을까. 엄마는 5, 8년 개띠쯤 되지 않을까. 그 정도의 시간, 한 25년에서 30년 정도 한 세대의 그 격차를 가지고 있는 그 엄마와 딸의 그 삶을 보면 지영이가 이제 자꾸 엄마의 삶을 복귀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 당시에 엄마가 너무나 크게 희생하면서 그것이 사회적인 어떤 윤리인 것처럼 또 사회적인 정의인 것처럼 그 희생이 요구되고 강박되고 억압되고 강요되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를 똑같이 살았던 지영이의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라고 하는 그 가족 내에서의 위치 때문에 같은 생물학적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지영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죠. 예, 그리고 어떤 이슈가 벌어졌을 때 남편이 육아휴직을 하겠다고 하는 이슈가 벌어졌을 때 그거에 완전히 뚜껑이 열려서 돌아버리게 양가성을 갖고 되는 그런 세대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그게 그 시어머니의 잘못이냐 또 미숙이만의 잘못이냐 혹은 지영이만의 잘못이냐 그 생물학적 개인들로 이거를 다 하면 혹은 이것이 생물학적 여성과 남성이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이것을 대립시키면 저는 답이 안 나온다고 봅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회적인 정체성의 혼란인 것 같아요. 구조와 체제와 사회가 우리를 억압했던 그리고 국가가 우리를 억압했던 그런 구조 속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지 물론 개인차는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남자들 중에서도 나쁜 놈들이 있고 그나마 그렇죠. 착한 사람이 있고 여성들 중에서도 굉장히 훨씬 더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조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생물학적인 차원에서의 남녀 대결로 끌고 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영화가 이게 개봉되기 전에는 그 젠더로 불거질까봐 막 그랬잖아요. 네. 근데 사실 뚜껑 연 다음에는 아무도 그런 말을 안 한 거 보면 굉장히 감독이 더 되게 심오하게 잘한 것 같아 이쪽에다가. 여기 안에 책 속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 다 담고 있잖아. 뭐 젠더도 있고 사회적인 것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영화에서 딱 집중을 좀 잘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남녀로 절대 안 보였던 것 같고 내 어머니, 내 자식 위아래 중첩되는 이런 과정에서 그냥 내 나이를 돌아보게 된 것 같아가지고 다르다라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버틀러 말처럼 이게 만들어진 어떤 정체성. 내가 원해서 구성하는 게 아니라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여자는 이래야 돼, 며느리는 이런 거야, 결혼은 해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 정체성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이, 근데 거기 공유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네가 나랑 결혼을 해서 아픈 것 같아서 자기 너무너무 슬프다고. 힘들다고. 그것도 사실 솔직한 고백인 거죠. 진짜 좋아서 했는데 막상 해보니 이게 여자가 감당해야 될 부분 너무 많고 자기가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참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 그래서 그런 거는 개개인의 차원에서 보면 평균화될 수가 없잖아요. 누구도 평균화가 될 수 없고 이래야 된다라는 것에 포획되지 않아야 되는 문제들인데 그렇게 되라고 얘기를 해왔으니까 그게 참 그래도 거기에 엄마가 그런 말 하잖아요. 야, 너 가만히 있지 말고 나대고 슬프다. 얘기해. 막 저는 그 대사가 진짜 와닿더라고요. 그냥 나대.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자영업은 중국행 비행기를 끊고 어디가 계신 거예요, 지금? 자영업 잘 살아 있습니다. 네네. 예, 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영화를 남성과 여성, 양성 간의 그런 대결로 봤던 게 아닌 게, 사실 이 영화에 대한, 이러한 비판도 있었어요. 그 영화 중에 김지영을 비롯한 어린이집 어머니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커피도 마시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서울대 돌아가면서 이제 자기 소개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어떤 사람은 공대를 나오고 굉장히 다 좀 우리 일상에서는 만나기 어려운 그러한 엘리트 여성을 중심으로 이제 꾸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건 너무 중산층 그리고 고학력자 여성을 상정했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저는 그걸 비판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그러한 부분의 지적은 맞지만 김지영의 그러한 어디까지나 김지영은 자기 자신을 대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개인의 문제지 그걸 김지영이 결코 전체 여성 억압받는 전체 여성을 대변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보편적인 표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있죠. 그 개별에 말씀하신 대로 그 개별의 다양한 그 구체적인 문제들은 사실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렇죠. 네네. 그런 거를 함부로 그러니까 그 김지영이 카페에서 그 비아냥하는 남자에게 당신이 나를 본 지가 10분도 안 됐는데 왜 나한테 맘충이라고 부르고 왜 함부로 이렇게 잣대를 들이대냐 나도 너한테 그렇게 해볼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남자가 열받아가지고 돌아갔지만 그 주변의 아줌마들도 역시 별로 그렇게 동조하지 않고 왜 저러는 거야 라는 시선을 막 보내고 이렇게 뻘쭘하게 서 있길래 나 같으면 거기서 박수를 쳐줬을 것 같은데 잘했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호응이 좀 약했죠. 이 영화에서 감독이 의도적으로 그냥 배치해놓은 그런 우리의 고정된 시선, 가부장적인 어떤 구조는 불편하든 불편하지 않든 현실이니까 그런 건 늘 있는 거고 그 와중에 사실 아까 방금 자영업이 말한 그런 비판을 상쇄할 수 있는 게 걔 엄마잖아요. 지영의 엄마. 정말 청계천 여공에서 딸 잘 키우고 자식도 잘 키우고 형제들까지 다 구조조정 당한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고 죽지까지 하는 그 엄마 부지런하고 사랑이 깊은 그러면서 딸도 아들처럼 재고시를 하기를 원하는 엄마 그런 엄마가 그 그러니까 희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도 그 세대에서는 올가을 당신과 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982년 봄에 태어나 누군가의 딸이자 아내 동료이자 엄마로 2019년 오늘을 살아가는 지영. 때론 어딘가 갇힌 듯 답답하기도 하지만 남편 대현과 사랑스러운 딸, 그리고 자주 만나주지 못해도 항상 든든한 가족들이 지영에겐 큰 힘이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말하는 지영. 대현은 아내가 상처 입을까 두려워 그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고 지영은 이런 대현에게 언제나 괜찮다라며 웃어 보이기만 하는데 10월 대개봉 20년 전 찌라시 변사 슬프지? 근데 약간 찌라시 내용이 너무 설명적이다. 그죠? 영화도 설명적이에요. 저는 아쉬워요. 이 영화가 사실은 영화적으로는 완성도가 뛰어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뒷담화가 아니 물론 울었어요. 너무 슬프고 울어. 울었어요. 이거는 최루성 영화이기 때문에 맞아. 신과 함께 이후에 또 울었네. 극장에서 울어서 맞아. 많지 않은데. 저도 울었어요. 엄청. 다 울었어요. 울어야지. 눈물샘이 그냥 팍 열리는 영화이기 때문에 안 울 수가 없어. 손수건 꺼내느라고 힘들었어요. 뒷주머니에 넣어놨다가. 왜냐면 요새 코트를 입고 다니잖아. 바바리 코트 입고 다니는데 이 뒷주머니에 손이 안 가는 거야. 영화관에 앉아가지고. 그림 뵙겠다. 그려지지 왜. 아무튼 울었고 슬픈 영화고 상당히 공감이 가는 영화이지만 영화가 너무 설명적이에요. 그 에피소드들을 그냥 많이 나열했어요. 네. 여성이라면 한국 사회에서의 지금 30대 여성이라면 겪었을 법한 이야기들을 쭉 늘어났어요. 그걸 이제 지영이의 과거라고 하는 그 장치를 통해서 나오기도 하고 뭐 현실 속에서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도 나오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영화적인 묘사랄까 어떤 영화적인 상징이랄까 이런 것들이 그 표충의 그 에피소드들을 뚫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지는 못했던 그런 맞아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화적인 측면만 보면 영화의 완성도라고 하는 측면만 보면 이야기는 굉장히 그 줄거리는 뛰어나지만 그리고 뭐 촬영이나 편집도 뭐 그냥 그런 대로 됐지만 이것이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한 걸음 더 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코드들이 좀 더 있었다면 그쵸.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이 영화가 그 아쉬운 이유가 굉장히 인물 중심으로 휴먼 다큐식으로 제작이 됐잖아요. TV 드라마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TV 드라마의 특징이 뭐예요? 영화하고 드라마의 차이가 영화는 미장센도 많고 이미지라든지 그렇죠. 여러 가지들을 사용해서 여백을 주는데 이 영화는 여백이 없어요. 아니, 왜 그런지 알겠어요. 책은 더 빡빡하죠. 에피소드에 더 나열이거든. 진짜 빡빡하죠. 네. 여유가 없어. 그러니까 뭐라도 더 담아주기 위해서. 근데 저는 김지영이 베란다에 놓은 빨간 의자 이런 것도 되게 좀 와닿았었는데 빨래 이런 것도 참 살릴 수 있었고 근데 모티브는 좋잖아요. 과거랑 이거는 과거 현재가 아니라 김지영 속에 들어있는 다른 여성성들이 드러났다 나왔다는 거니까 효과가 좋은데 이게 쪼는 맛이 조금 안타가 연출력이 약간 조금 아쉬워서 그런 거죠. 예, 설명적인 찌라시도 진짜 설명적인. 전 찌라시는 안 읽어봤는데 보니까 그러네요. 찌라시가 뭉클하지가 않네요. 그러네요. 그쵸? 한방 네, 딱 좀, 줘야 되는데. 되게 뭉클한 지점 읽어드려요? 찾아야 되는 거. 뭉클을 찾고 있어. 뭉클. 노안이 와가지고 뭉클이라는 단어를 찾고 뭉클. 있어 지금. 못 뭉클 찾았나요? 없을 것 같아요. 뭐 2회, 3회가 또 있으니까. 네, 다시 한번 그러면 뭐 찾아보죠. 많아요 지금 텍스트가. 네. 저희는 그럼 여기서 1부를 마치고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2부는 저희가 새롭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투비 오와 나투비에서 과연 82년생 김지영의 살리고 죽이는 것은 어떤 캐릭터일지 장면일지를 기대해 주십시오. 영화 이야기에 이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 82년생 김지영 핫 이슈 1 100만 부 돌파 베스트셀러 원작 따뜻한 공감과 위로를 담은 영화 82년생 김지영을 스크린에서 만난다. 핫 이슈 2 정유미와 공유의 세 번째 만남 첫 부부 호흡 공감을 끌어올리는 섬세한 감정 연기를 만난다. 영화 이야기에 이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 놀래. 네 그렇게 자. 했는데도 또 놀래. 플러스 할 때마다. 앞에 앉으면 더 놀래요. 아우. 청심환 하도 청심환 튀어가지고 먹어야 청심환. 돼. 이게 또 몇 시 찌라시 이게 추가돼가지고 이게 지금 업이 상당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놀래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이거 또. 이제 이거 캐릭터 하나 굳혀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림 하나 그려오세요. 네네. 저기 아는 사파하는 애 하나 사파. 붙여가지고 해야 되겠어. 인형 제작도 들어가. 아우, 이건 어울려요. 어떻습니까? 아, 와, 제가 이름이 뭐더라? 라이언. 라이언. 카카오 프렌즈 라이언. 세상에 광고 협찬 받아야 되는 거 어떻게 아닌가? 협찬 받았어요? 얼굴 옆에 라이언 네. 10배 정도 조심하세요. 함부로 갖다 대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진지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지금 82년생 김지영 갑시다. 네. 자, 그러면 소개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소개 잊어버렸나요? 네, 아니 가을 여자 하십시오. 가을 여자? 책의 계절이니까 가을은. 가을은 독서의 독서의 계절이죠. 계절. 네네. 가을 여자입니다. 책을 사랑하는 여자 책사입니다. 네. 네, 자막 달린 중국 영화는 필요 없습니다. 자영업입니다. 영화만 보면 잠이 오는 꿈꿈입니다. 가을이 오면 지갑이 털리는 신여성입니다. 아, 우리는 진짜 답이 없어. 노답이야. 답 없는 사람들이 4명이 모여가지고 이게 앉아있으니까. 영화 보고 자고 저는 있는 답이 거야. 있습니다. 저까지 막 뭘? 자막만 없는 거예요. 감기약이나 있어? 드세요. 네. 아유. 아유. 자, 저희는 그 김도영 감독의 2019년 가을 개봉한 82년생 김지영. 찌라시 내용처럼 그 캐스팅만으로도 설레는
내용은 진지하고 또 조금 설명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한테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줬던 지금 아직 저희 녹음 중에는 개봉 중에 있죠. 네. 순위가 꽤 높은 편이긴 한데 예. 그래서 저희는 2부에 투비, 오와 나투비로 진행합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투비, 오와 나투비? 투비. 저는 투비 or not to be. 네. 저는 not to be. not to be. 선정했습니다. 이름은 안 나와요. 이 인물이. 그런데 상당히 그 우리 시대를 반추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지영이가 고등학생 때 학원 갔다 오다가 버스를 타고 오는데 밤에 그 버스 뒤에서 지영이를 추행까지는 아니고요. 그쵸. 계속 이제 그 밀착 마크를 하면서 네. 지영이를 이렇게 따라가려고 했던 그 남자 고등학생. 지영이보다 한 1, 2학년 정도 더 많지 않았을까 싶은 덩치가 큰 머리 하나는 더 크고 예, 키가 컸던 남자 고등학생을 나투비 보내버리고 싶습니다. 진짜 보내버리고 싶어요. 근데 네. 아니 허우대는 멀쩡하게 생겼는데 맞아. 멀쩡하게 생겼어요. 네, 이제 좋아할 수 있죠. 당연히 남학생이 여학생을 좋아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좋아한다는 게 맥락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황순원 우리 작가님께서 할아버지 소나기? 작가님께서 소나기를 썼을 때 얘들의 사랑이 깊어지면서 강물이 불어나요. 강물이 불어났다는 표현이 있어. 그 강물이 불어난 건 사랑이 깊어졌다, 사랑이 넘쳐나고 있다는 뜻이야. 마음이, 그리운 마음이. 난 원두막만 기도해야 난 옷밖에 기억이 안 그러니까 나. 황순원의 얘기하는 소나기의 소년과 소녀의 사랑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쵸. 아름다운 거예요. 조약돌도 던지고 어느 날 갑자기 엉뚱한 듣도 보도 못한 남자가 내 앞에 나타나가지고 널 사랑해 라고 얘기하면 그건 공포지. 사랑이 아니고 공포. 호러지 호러. 호러. 그쵸? 그래서 진짜 호러야. 아마 만약에 누굽니까? 정유미가 맡았던 지영이가 그 남학생 고등학생을 알고 있었다면 어떤 형태로든 대화를 했겠죠. 버스에서든 뭐든 아는 사이니까 같은 반이라든지 뭐 그랬다면. 근데 그러지 않고 얘가 조용히 서 있잖아요. 네, 서로 맞아요. 모르는 사람인 거야. 그리고 그거는 이제 지영이가 같이 탔던 아줌마한테 네, 이렇게 맞아요. 전화기를 달라고 이렇게 수신호를 보내죠. 손을 하잖아요. 수신호를 하죠. 이렇게 전화기를 달. 그게 중국어로 6자, 6자라는 네. 표시할 때 할 것 같은 아, 수신호를 진짜? 해. 중국어로는. 네. 그래서 나도 헷갈렸어. 처음에 왜요? 6을 왜 가르치지? 내가 그랬더니 저도 못 알아봤어요, 처음에. 핸드폰을 전화기라고 생각했는데. 전화기 전화기. 표시인 거야 이게 한국에서는. 아무튼 그래서 만약에 알고 있었던 맥락이 있었다면 서로가 대화를 하거나 뭐 이런 장치들이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그냥 따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폭력이죠. 그쵸. 일종의. 그죠? 폭력이죠. 이건 폭력이죠. 그래서 맥락이 중요하다. 연애 감정이라는 것도 굉장히 맥락이 중요하다라고 맞아. 하는 측면에서 보면 한국 사회의 고만한 시대의 그 정도 되는 고등학생들의 남자들도 다 인식 체계가 좀 잘못된 측면이 있는 거예요. 교육도 잘못 받았고 사실은 남성다워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과 억압 속에서 남성들도 어떻게 보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야. 그쵸. 그 남학생이 완전히 절대적으로 어떤 악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저는 걔도 나름대로의 또 뭐가 있겠죠. 그쵸. 그렇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여성한테는 접근해도 된다 이런 것들이 허용되는 어떤 문화적 관습 속에 찌들어 있었던 거야. 그 사회적인 피해자야 사실은 얘도. 그렇지만 그런 식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not to be로 선정하고 싶습니다. 아, 진짜 무섭죠. 네, 무섭죠. 저런 친구가 이제 자라서 아유. 또 사회에서 보면은 그런 게 또 연속이 되니까. 예. 아니, 많지. 그럼요. 저도 예전에 3학년 때 버스 안에서 어떤 아저씨가 막 귀엽다고 하면서 막 코트에 이렇게 코트 막 이렇게. 3학년 때? 네, 초등학교 3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그 어머. 공포. 대학교 3학년이 아니고. 아, 그리고 귀엽다. 출근길이었는데 너 언제 몇 시에 버스 타냐고 묻고 저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되게 버스에 사람이 돈이 많아 많았어요. 보였나? 아니죠. 제가 이뻤겠죠. 되게 많은 사람들이 탄 차였어요. 그러니까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버스 안이. 전 지금도 너무 무서워가지고 35년 전 얘기인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 번 죽이네. 여기 근처에 경찰서가 오늘 나투비 멤버가 바뀌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런 아까 그 극 속의 그 스카프 아줌마 그 아이가
전화기를 빌리잖아요. 그 그렇죠. 아줌마 투비 해도 되죠. 네네. 그 그래서 아줌마는 투비. 진짜 네. 괜찮았어요. 네. 영화 안 보신 분들에게는 지금 동백꽃 필 무렵, KBS 동백꽃 필 무렵에서 거기 그 변호사죠. 변호사. 그 마을의 유일한 변호사이고 제일 똑똑한데 남편은 아무것도 굉장히 약간 공부 좀 덜 하고 좀 약간 좀 덜 떨어진 남편을 데리고 살지만 염혜란 배우예요. 네. 진짜. 근데 그 아줌마가 기질을 발휘하잖아요. 남학생이 여자애를 막 따라 나가니까 안 되겠다. 이제 창밖을 보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본인의 스카프. 스카프 놓고 갔어요 하면 탁 내리잖아요. 그런 구원의 손길. 여자한테만 보이는 눈길 거잖아요. 그게 여자한테만. 네네네. 남자애들은 멋있었어, 내리나 보다 멋있었어. 이렇게 하지만 보통 지하철을 타면 임산부석 있잖아요. 핑크석. 이런 거에 사실은 주로 여러 사람들이 많이 힘들 땐 앉지만 그 자리에 앉아야 될 사람이 없나라고 두리번거리는 사람들 보면 주로 출산한 여성들이 많이 두리번해요. 혹시 누가 또 앉아있다가 여성이 오면은 네네. 앉으라고 얘기하고 그런 여성들만의 또 연대가 있는 거죠. 왜냐면 아무래도 남자도 당하긴 하지만 군대에서 남자도 성추행을 많이 당하지만 일반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너무 많이 당하니까 그 공포감은 진짜 바바리맨의 몇 배 되는 것 같아요. 바바리맨은 그냥 전시효과잖아요. 야! 그냥 소리 지르고 지나가면 되는데 이건 1대1로 마크해서 따라오고 하니까 바바리맨 퇴치법은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겁니다. 아. 바바리맨들은 관심을 원해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주지 관종이야 않아요. 관종. 네네. 아유, 쳐다도 안 진짜. 보면 되는 거야. 네네네. 저는 그랬었는데 나중에는 제 친구랑 갔는데 그 아저씨가 제 친구랑 갔던 카페에 쇼윈도 앞에 와서 또 한번 전시하시더라고요. 요즘에도 바바리맨이 있습니까? 아니요. 좀 됐죠. 요즘에도 물론 있죠. 어느 지역에나 활동 무시해 주세요. 무시해줘. 무시해야 돼. 아이고 이러면서 무시해주는 아유, 쫓아올까봐. 아니 겨우 그래서 그 염혜란 배우 부산국제영화제에도 왔었어요. 네, 염혜란 배우. 저는 진짜 그런 사람들의 그런 도움이 살린다 누군가를. 왜 집장촌 여성들도 사실은 그런데 탈출할 때 굉장히 간절한 신호들을 손님이나 이웃들한테 되게 보내잖아요. 센스 있게 정말 네. 잘 발휘를 했던 진짜 거기서. 너무 진짜 내 마음이 진짜 안심이 되더라고. 근데 책 속에서는 그 영화에서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책 속에서 막 울고 있을 때 이제 이 배우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세상에는 또 좋은 남자도 많아. 이렇게 하고 책에서는 또 그런 말도 해줬어요. 좋은 어른인 거죠. 네, 되게 혹시 남자에 대한 본보기로 배울 수 있는 좋은. 그러니까 그 아빠보다 못해. 나는 나투비 그래서 아빠예요. 그래서 김지영이 이어서. 아줌마 네. 핸드폰 해가지고 아빠한테 네. 나오시라고 했더니 아빠는 한 발 늦었고 아줌마는 스카프로 위로하는데 이때 아빠가 나타나죠. 아빠가 나타나. 예. 하지만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 멘트 때문에. 멘트가 그게 뭐야. 치마가 짧다니. 너 괜찮아? 이렇게만 그거부터 했어야 시작했으면 돼. 되는 거야. 안아줬어야 돼. 왜 네. 울고 있어. 너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어? 그렇죠. 이게 기본일 줄 알았는데 아빠의 한마디는 그게 아니잖아. 네가 웃어주고 조심하지 왜 않으니까. 학원 멀리 다녀? 너 치마가 짧아. 막 이러면서. 네가 조심해야지. 아니 그 근데 말도 이거는 아빠가 할 얘기가 아닌 것 같거든요, 나는. 그때 그 아빠가 비유를 양아버지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 양아버지일 수 있습니다. 아니야. 근데 그 시대에 남자들이 갖고 있는 의식을 보여주는 거지. 네. 아니 그래서 뭐 당한 사람이 책임 있지 그런 표현 못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둑 맞은 사람이 잘못했다는 거지. 아니 이게 그것도 너무 웃긴 것 같아. 제3자의 아이의 무슨 상황이면 저렇게를 말할 수 있는데 이거 지금 바로 내 아이며 이게 부모라면 안 다쳤어? 위로부터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막 훈육부터 하고 막. 그래서 이게 김지영의 엄마를 보면 미숙을 보면 네. 정말 되게 뭐 생활은 그랬어도 자란 거잖아요. 교육도 좋고. 근데 이제 아빠를 딱 보니까 여기에서 좀 그러니까 엄마가 용감한 거야. 엄마가 용감한 거죠. 흔하지 않은 엄마가 엄마. 참 반듯하신 거예요. 흔하지 엄마는 않은 반듯한 엄마. 거지. 희생당하면서 살아왔지만 그치. 그 희생 속에서 맞아요. 얼마나 울분과 아픔이 많았겠어요. 그럼요. 근데 그걸 이제 승화시킨 거야 엄마는. 예. 엄마를 잘 만난 거야 그래도. 엄마는 참 잘 만났는데 여기에서 이제 벌어지는 이렇게 얘가 아파하는 모습 중에 일부를
아빠도 역할을 했을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어. 맞아. 그래서 결국 아빠가 자기 아는 사람 아들이 뭐 한의원을 개원해가지고 아들한테 보약 한 채 지어다 줬죠. 근데 그때 이미 가족들이 김지영이 아프다는 걸 알았는데 보약을 던질만하죠. 엄마가 열받아가지고 너는 애는 아들밖에 안 보이냐. 그러니까 아빠도 알고 보면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런 건 나쁘지 않은 모습도 바로 또 베란다에 더 시키잖아. 베란다에 나갔어. 그러니까 그게 아빠가 베란다 그러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빠도 사회적인 어떤 의식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또 2탄도 있지, 이 아빠는. 뭐지? 단팥빵. 이거 책에는 없는 것 같아요. 책에는 너무 마음 없는데. 아팠어. 네, 그거 붙여가지고 정말. 그러니까 동생이 누나 집에 병문안 간답시고 아빠 누나는 뭘 좋아해? 단팥빵. 근데 반은 누나가 난 단팥빵. 우리 애도 나 닮아서 싫어해 이러잖아 단팥빵. 그러니까 아들이 좋아하는 것만 사다 준 거야 아빠도. 네. 거기서 또 아빠의 모습이 있었지. 맞아. 오로지. 그래서 이게 그런 영향을 많이 미쳤겠구나 생각이 드니까 정말 부모의 역할도 중요하고 아빠의 역할이 여기서. 근데 그 아빠를 만들어낸 조력자들이 나오잖아요. 고모 둘 중에 그 밉상 고모. 그래서 자기 여기 김지영 동생이 집안일 막 돕고 누나들한테 기를 못 피니까. 폭격기던데 폭격기 완전. 말 한마디가 그냥. 야, 너 일로 와. 퐁딱급이야. 야, 너 일로 와. 네가 왜 거기 가 있어? 막 이런 식이잖아요. 그 고모, 밉상 고모. 그런 고모가 사실은 이 가부장 시대를 이어오는 또 복제된 또 그런 정체성이죠. 그래서 그래도 엄마가 참 다행히 인격적이어서 진짜 아빠 진짜 안타까워요. 안타깝죠. 베란다 나가서 문 닫고 혼자서 보약 한 제 더 주문해야 될 것 같다고. 자영업 그런 아빠 되면 안 됩니다. 맞아. 우리는 희망이 자영업한테 우리는 절대 좌시하지 않습니다. 큰 고모 작은 고모 절대 좌시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지 마세요. 반드시 그 공감. 머릿속이 하얘지지? 이 영화 같은 경우 82년생 김지영 같은 경우 단순하게 선악구도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남성과 여성.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약간 흥미로운 지점은 피해자는 너무나 명확해. 김지영이란 사람이 있고 김지영의 어머니도 일종의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근데 가해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해자는 관념이야, 관념. 관념적인 게 가해자. 개개인의 잘못을 넘어서서 이건 우리 사회 구조상의 문제고 이데올로기인 거죠. 그렇죠. 일종의. 이래야 된다. 아빠도 사회의 문제지 아빠의 문제는 아니야. 그렇죠. 예를 들면 아빠가 무슨 폭력꾼이라든지 맞아. 그렇진 않잖아. 걸로 나왔으면은 그래 잘못돼서 이런데 사실 그런 거 아니잖아. 다 사회에서 형성된 아빠의 잘못됨이니까 딱 가해자가 아빠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진짜. 그러니까 지영이네 집만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행복한 집인 거예요. 우리 그 시대를 살았던 많은 한국 사회 가정들보다 보면 그죠? 아빠가 술주정뱅이의 폭력을 그런 거 없잖아. 원래 막 그런 집들도 많잖아요. 엄마는 기가 죽어서 살고 있고 막 이래야 되는데. 어쨌든 아빠, 엄마 그 가족 구성원들이 이제 다 모여 살고 맞아요. 이런 것들 보면 이제 그나마 중산층의 얘기인 거예요. 중산층의 얘기죠. 중산층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아픔들이 있다는 거지. 근데 그 중산층이 결국 우리 지금인 것 같아요. 그렇죠. 소득 몇만 불 시대가 된 우리. 남들이 보면 잘 살아보는데 내부를 다 보면 아픔이 있어. 기억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못 갖고 있는. 저는 그 김지영 엄마인 그 미숙이가 나중에 아버지가 지어온 보약 한 채를 그냥 던져버리잖아요.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 아버지가 어떻게 나올까 그 반응이 궁금했거든요. 사실 제 머릿속에 있는 반응으로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캐릭터가 조용조용 하신 거야. 아버지는 절대 오버하지 않아, 공무원은. 이미 그때 퇴임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원래 그 캐릭터가 공무원 캐릭터는 절대 오버하지 않아. 그 장면에 다른 배우들 내가 봤거든요. 다 정지돼 있어요. 언니도 딱 서 있고 아무도 움직이거나 그러질 않아. 남동생은 그 보약 한 개 딱 들고 한 봉지 딱 들고 얼음이 됐고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얼음 됐고 그 언니 있잖아요. 언니도 엄마를 쳐다보면서 약간 꾸부정한 게 다 얼음이 됐고 얼음. 그래도 그나마 나은 거지. 거기서 엄마를 패거나 막 그렇죠. 소리를 지르고 패악질을 했으면 영화가 끝이 안 났어. 그랬으면 그냥 그랬는데 그거를 엄마의 눈물을 그냥 이렇게 끊지 않고 테이크를 길게 가져가면서 그 통곡을 들어준다라는 게 이 감독의 그래도 감수성이
사실 그 정도 되면은 드라마에서는 커트가 잘리면서 엄마 타이트도 보여주고 아빠 황당한 것도 보여주고 그냥 바닥에 흩어져 있는 막 한약도 봉다리 보여줄 텐데 그러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걸 보게 하는 거, 그 관객에게. 그러니까 그게 감정이입의 순간들이잖아요. 저렇게 누가 나도 한번 저렇게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거라든지 우리 엄마도 저랬었는데 뭐 이런. 우리 엄마 그렇잖아요. 우리 엄마 무서웠어. 네. 그래서 누구를 누비 저도 나투비로 가겠습니다. 네네. 당연히 뭐 나투비 할 사람이 너무나도 많죠. 저는 그 중에서도 그 영화 마지막부 후반부로 가면 이제 김지영이 자기 딸을 데리고 카페를 이용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아이가 칭얼칭얼 대니까 이제 주문을 받다가 커피를 그냥 바닥에 이제 쏟아버리고 맙니다. 그럴 때 그 뒤에서 너무 안타깝죠. 솔직히 저는 아이를 아직 가져보지 못한 입장으로서 그 아이가 좀 얄미웠어요. 물론 제 아이라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아이가 없어서 그런 얘기 아이가 나올 수 없어서 그런 있습니다만 거 있는데 하여튼 그럴 때 뒤에서 이제 한 3사람 정도 남자 2명이랑 여자 1명이 회사원 3명이 이제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맘충. 요즘에 또 신조어죠. 그 벌레 충자를 붙여서 맘충이란 표현을 쓰는데 저는 그 남자도 당연히 나투비 해야겠지만 그 옆에 서 있는 여성 동료 그 사람을 나투비하고 싶습니다. 말리는 시누이 같은. 그래. 아니 전혀 말리는 시누이도 빨리 없고. 가자 막. 네. 그리고 아니 그 맘충이 어쩌면 내일 모레 나중에 가서 본인을 지칭하는 표현이 될지도 모르는데 전혀 그러한 젠더적인 감수성이 없다는 점. 네. 그런 점에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기만 무늬만 여자인 거죠, 사실은. 사회성으로는 누구 남자라도 이렇게 와서 맞아. 거들어가지고 닦아주려고 그렇죠. 했었어야지 이게. 아니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그 옥상 장면 있잖아요. 공유가 내 친구 와이프가 아픈데 말이에요. 옥상에서 얘기할 때 그런 게 있대. 그랬더니 그 동료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어떡하냐고 하면서 호응을 해주는데 어떤 밉상 동료가 그러다가 뭐 칼 들고 왔다 갔다 하고 헛소리하고 막 이상해진다면서 그런 여자랑 같이 사는 남편은 불쌍하다고 막 커피를 쏟잖아요. 그러니까 공유가 열받아가지고 걔한테 커피를 확 쏟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아줌마 집에서 자기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어떤 여성들에 대한 그 비하 이런 걸 아주 생활화하고 있는 캐릭터들이 군데군데마다 다 있죠. 근데 또 그 와중에 저는 투비로 그 와중에도 그래도 그 김지영이 원래 다니던 회사의 팀장님이 이제 독립을 하는데 거기 김 팀장님이라고 나오시는 까칠하지만 동료 중에 가장 빠르게 승진을 해서 능력이 있었고 그렇지만 더 이상 승진을 하지 못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 회사를 차릴 수밖에 없는 봄바람 회사. 네, 봄바람 회사. 영화사 이름이죠. 영화사 이름이더라고요. 영화사 이름이 예뻐요. 네. 근데 그 팀장이 얼마나 아이를 키우면서 정유미가 그러잖아요. 제가 볼 때 멋있어 보인다고 했더니 이 팀장이 멋있어 보이니? 이게 멋있어 보이니? 승진도 못하고 좋은 아내도 이미 포기했고 좋은 딸도 이미 포기했고 좋아 보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노력을 해서 그렇게 갔을까. 그 프리젠테이션 하기 전에 외부 이사랑 광고주하고 미팅할 때도 되게 온갖 모욕을 다 당하는데 밖에서 엄마가 일하면은 애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지 막 이런 거 얼마 안 남았네 막 이렇게 비아냥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들이받지 못하고 PT 시작할까요? 막 이런 애교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 슬픔. 그래서 참 오랜 시간 동안 그렇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독립을 해서 몇 년간 경력이 단절된 정유미가 손을 내밀었을 때 오케이. 같이 하자. 이렇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게, 그게 참, 좋더라고요, 저는. 그 팀장이. 올가을, 당신과 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982년 봄에 태어나 2019년 오늘을 살아가는 지영. 보편적인 일상 속 현실에 맞닿은 캐릭터를 만난다. 1987, 화차, 너의 결혼식 제작진. 캐릭터의 숨결을 불어넣은 섬세한 영상을 만난다. 82년생 김지영. 여운이 남네요. 그랬네요. 제작진이 좋으네요. 네.
감독도 이 김도영 감독도 완득이나 마라톤으로 제작을 했던 그래서 드라마 쪽이 이야기를 잔잔한 서사로 이어가면서 휴먼 드라마 전문이라고 할 수 있죠. 저희는 이제 이 2부에서 투비와 나투비 역시 뭐 나투비는 이 영화의 특성상 이제 밉상으로 오랫동안 생존해온 그런 그 만들어진 사회 정체성들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거고 투비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엄마나 스카프 아줌마나 팀장처럼 살아남아서 그 후손들에게 그 다음 세대들한테 희망이 조금씩 되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이제 했습니다. 자, 그럼 3부에서는 저희의 또 킬러 콘텐츠 인문학 드레싱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는 무기 플러스! 자영업 오랜만이에요. 꼼꼼히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냈습니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시쯤 됐어요? 지금이 몇 시죠? 지금은 찌라시!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몰랐던 당신과 나의 이야기. 82년생 김지영. 지영의 남편 대현. 공유.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영, 정유미. 하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자, 가을 여성, 신여성. 네. 가을 남자 자영업. 영화만 보면 꿈을 꾸는 꿈꾸미. 독서의 계절의 책사. 오늘 이렇게 또 심플하게 또 자기소개를. 다음에는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가 돈을 좀 벌면은 티셔츠에다가 뭘 책사 이런 걸 이렇게 새겨서 한번 입어봤으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협찬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죠. 자기의 시그니처 지갑 뭐 이런 거 책 뭐 이런 거 꿈 아니 그런다 해도 보이지는 않잖아요. 지금 되잖아요. 유튜브가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유튜브가. 보이는 라디오로. 네, 보이는 얼마든지. 라디오.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김도영 감독의 그 82년생 김지영 3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2부에서는 투비와 나투비로 이 영화에 대한 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3부는 영화 바깥에서 인문학적인 시점을 더해서 드레싱을 팍팍 쳐주는 시간입니다. 자, 드레싱을 그럼 누구부터? 책사님. 이제 많이 본인이 하기 컸어. 싫다면 이제 그냥 불러줘. 많이 컸어, 많이 컸어. 자, 불러줬으니 하겠습니다. 아유 참.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네. 이 호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아이덴티티는 호명 가운데서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김지영을 여러 번 계속 불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김춘수의 꽃이 82년생 김지영. 그러니까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딸로 불려지는 게 아니라 82년생 김지영 이렇게 불려지는 시대가 와야 된다는 나 좀 겁니다. 하자. 왜 그랬어 갑자기? 아니 억울하면 이름 까 이름 까 나 좀 하자 그냥. 억울하니? 자영업이 싫어? 억울해? 까 몇 년생이야 도대체 그래서. 다들 놀랄 거야 아는 순간. 설마 막 이러고. 어디 성이라도 까줘? 자 집중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일부에서 이 일본의 페미니즘에 관한 얘기했는데 저 비슷한 결로 준비해온 게 있어요. 그 페미니즘이 사실 일본에서는 오히려 더 못했던 얘기였는데 김지영의 소설이 되면서 일본에서도 그렇게 쿠투, 미투 운동까지도 불거지게 되고 그러면서도 이제 출판계에서 기획을 하나 했어요. 페미니즘으로. 한국 페미니즘 일본에서 그 단편과 서로 이제 페미니즘끼리의 이제 대담을 모아서 기획을 어디서 했냐면 제가 오늘 들고 왔는데 보여주지 못하네요. 문예라는 문학 잡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그냥 비슷하게 얘기한다면 문예. 네. 창작과 비평 같은 그런 잡지, 예, 개간지 정도에서 예, 문예라는 이 잡지에
이번 가을호를 앞두고 기획을 해요. 그게 시작이 82년생 김지영을 보고 기획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 잡지가 1933년에 생겼는데 이 잡지가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3쇄를 찍어요. 잡지를. 페미니즘 하나 코드로. 근데 제가 마침 그 7월에 잠깐 있을 때 일본에 있을 때 이 잡지 빨리 사라고 곧 떨어진다고. 그래서 저도 누가 이제 출판사 서점에서 갔을 때 이 책을 딱 보는 서점에서 순간 호객 행위를 하는구나. 서점에 있는 지인이 그러면서 이거 지금 싸게 팔아요. 아니 갑자기 분위기가 지인이 지영이 뭐 다 비슷한 애들인 것 같은데. 걔네들이 다 사래요. 지은이. 근데 제가 그때 살 때만 해도 2쇄였거든요. 근데 초판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8,000부를 찍었어요. 보통 잡지를 8,000부 찍는데 2쇄를 주문분만 3,000부를 찍고. 와.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3쇄까지 갔어요. 멋지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찍은 게 14,000부. 근데 이 잡지로 3쇄까지 간 적은 처음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기염을 토하는 사건이 됐죠.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그 조남주랑 그다음에 채식주의자 한강이랑 몇 명의 단편이 들어가 있고요. 네, 단편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김지영 책을 번역한 일본 번역자가 나와서 대담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 특별 기획전을 재밌겠다. 이 잡지의 편집장님이 기획을 해가지고 이걸 모아서 했고 이게 정말 빅히트가 되면서 이제 페미니즘에 대한 더 불을 붙일 수 있었던 책이 돼서요. 저는 소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후에미니즈무 니혼 이렇게 돼 있네. 네, 한국과 일본의 페미니즘이고 더 쉽게 더 깊게 한국 문학 벼락치기 키워드 모음 이런 거. 그게 재밌어요. 그게 제가 그거 읽어주려고 그랬는데. 읽어주세요. 네. 아니 뭐 한국으로 다. 벼락치기. 그러니까 한국 문학을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를 몇 개 뽑아가지고 여기에 쉬운 걸로 이렇게 나열했어요. 키워드만. 첫 번째가 서울, 그다음에 홍대, 짜장면, 페미니즘과 문학, 문학상, 뭐 유교, 그다음에 퀴어 문학. 이제 페미니즘에서 발전해서 퀴어 문학까지 이제 요소도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요거 말고도 이제 김지영 같은 이런 사회 소설 말고도 똑같이 퀴어 문학 요즘 좀 많이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키워드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페미니즘과 문학에 되게 자세하게 돼 있어요. 한국의 페미니즘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저희 그 여기 보니까 강남역의 그 여성 묻지마 살인 사건 있죠. 그걸 시작으로 해서 불거지고 이런 얘기가 좀 짧게 설명이 좀 되어 있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거가 지금 획기적이고 고무적이어서 이달 말에 단행본 책으로도 나온답니다. 이 잡지가요? 이 잡지에 있는 소설과 이런 걸 엮어가지고 책으로까지 나온다고. 아유, 우리 한강 작가 또 돈 벌겠네. 한강 뭐 박술매 잘 됐네. 그다음에 그 카스테라의 작가 박민규 박민규 들어가 있어요. 박민규 작가. 예, 네. 유명한 작가들이 다 들어가 있는. 예. 근데 이게 뭐 책을 소개한다기보다는 저는 일본에서 이렇게 똑같이 김지영의 소설을 본 다음에 이런 페미니즘화 돼가고 있는 이런 운동화 돼가고 있는 거에 일본인들도 이제 지지 않고 해나가고 있구나 이런 점에서 페미니즘을 소개하려고 저는 이 책을 들고 왔습니다. 영화 저희가 일부에서 영화적인 기법이 좀 아쉽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그 소설적인 기법, 장르적인 기법으로는 페미니즘이 강렬한 건 한강의 몽고반점 같은 거거든요. 몽고반점이나 채식주의자 같은 단편이 상당히 강렬하면서 여성이면서 인간으로서 갖게 되는 어떤 자기만의 개별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얘기들인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되게 무겁고 어둡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한강책이 대중성을 많이 못 가졌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김지영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훨씬 읽기가 수월하고 다양한 면면을 살려놔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이 여류 작가들이 또 일본에 영향을 미치다니 100대 시대 도공 이후에 우리가 뭔가 사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그 조남주 작가는 그
보면은 본인의 전공이 사회학과 출신이더라고요. 물론 방송 작가를 또 오랫동안 해와서 네. 그런 흐름을 읽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회학 출신이어가지고 훨씬 더 사회의 현상을 좀 더 읽는 게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설을 읽을 때는 조금 그쵸. 문학적인 요소는 좀 약했다고 보거든요. 장르적인 기법이 좀 떨어지는. 그렇죠. 근데 요즘에 이렇게 르포 형식이 좀 눈에 띄는 게 그 SBS 그것이 알고 싶다 PD랑 르포, 그러니까 드라마가 아닌 르포 출신 작가가 손을 잡고 드라마 닥터 탐정이라는 걸 했었는데 그게 사회 문제의 실제 피해자들의 사례를 에피소드로 쭉 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엔딩에 보면은 매 편마다 뭐 가습기 피해자, 뭐 김용균 어머니 이런 분들이 직접 나와서 인터뷰를 해요. 에필로그가. 그래서 이제 이런 사회적인 어떤 우리나라도 르포 문학이 그 오래됐지만 영상에서는 그런 게 많이 발전 안 했었는데 이제는 이런 여성의 관점 또는 문제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스피커로 나서는 작품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영화 외에 영화는 항상 그런 역할을 해왔죠. 예전에 네. 공지영 씨의 그렇죠. 그런 역할들. 뭐 그런 것들 그렇죠. 네. 뭐 공지영 씨가 대표적인 또 네. 그런 스타일이기도 하고 강석경 작가 뭐 이런 분들 그죠? 자, 그럼 또 드레싱을 누가 또 팍팍. 저는 책을 하나 저도 네. 소개할까 싶습니다. 다 책사를 아주 가을. 유명했던 많이 팔렸던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인데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지금도 많이 팔려요. 지금도 많이 팔려요? 네. 명작이죠. 존 명작. 그레이라는 네. 심리학자가 쓴 책인데 어. 남성과 여성을 이제 화성에서 왔다, 금성에서 왔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해가지고 얼마나 이 둘이 그 존재가 다른지를 이제 소개해줬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남성 대 여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심리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관계 맺기의 문제를 더 집중하고 있는 책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2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를 단지 이제 생물학적 차원의 남성 대 여성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인 구조가 뒤얽혀 있는 문제로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그 중에 이제 한 층위가 저는 이제 관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엄청나게 많은 관계들이 나오잖아요. 그 이제 대연이와 지영이의 부부 관계도 나오고 또 각자의 부모님들과의 관계도 나오고 시어머니와 또 장모님 장인어른들과의 관계도 나오고 뭐 고모들과의 관계도 나오고 또 그 자녀들끼리의 형제 자매 남매 관계도 나오고 또 동료 회사에서의 동료 관계도 나오고 상하 관계도 나오고 촘촘히 그냥 정말 네,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관계들이 이제 총망라돼서 나오는데 그 관계들이 사실은 어느 지점들에서 다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현이도 지영이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지만 지영이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는 못해. 아무리 공유 같은 이렇게 훌륭한 남자라고 해도 남편이라고 해도 정말 그 정도 되면 대한민국에서는 99점 이상 되는 남편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나름대로 노력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현이라고 해서 지영이를 다 이해하지는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관계라는 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맺어가야 되는 행위이고 그렇다 보면 결국은 거리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고 왜곡이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의사소통에 불투명한 의사소통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가 단지 남성을 화성으로 모든 여자를 금성으로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책이 아니고 나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들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영화를 보면서 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남성 대 여성으로만 나눌 일이 아니고 세상을 책사는 목성에서 왔을 수 있고 신여성은 뭐 명왕성에서 왔을 수 있고 저 제일 멀리 보내는 건 뭐예요? 자영업은 뭐 어디서 올라옵니까? 토성에서 왔을 수 있고 꿈꾸미는 뭐 달에서 왔을 수 있고 왜냐면 자다가 꿈을 꿔야 되니까 달에서 꿈꿔야 되니까 토끼 만나야죠. 이유가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각자의 별들에서 온 거예요. 사실은 그쵸. 각자 다 자신의 별들이 있고
그 먼 별나라에서 다 왔기 때문에 명왕성과 토성이 서로 만나서 얘기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아까 우리 not to be or not to be 2부에서 자영업이 그 커피점에서 커피를 쏟았던 그 장면을 얘기했고 지영이가 그 자기한테 맘충이라고 했던 그 회사원한테 가서 따지는 장면을 얘기했는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런 제가 생각했던 멘트가 떠올랐어요.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맞아요. 사실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더 친절해야 하고 상대방을 더 배려해야만 해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최근에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 아무렇게나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더 내가 상대를 잘 모를수록 훨씬 더 친절하고 더 배려심을 발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의 인격이 쌓여져 가는 걸 텐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하는 이 아주 정말 놀라운 제목 때문에 이 책이 굉장히 많이 팔렸고 또 내용도 굉장히 충실했고요. 네, 그렇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별들에서의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물음을 던지면서 존 그레이의 대단히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만 존 그레이도 이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혼하고 나서 이 책을 썼대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혼을 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결혼을 하긴 했는데 첫 번째 부인하고 이혼하고 나서 이 책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일리가 있네요. 일리가 있다. 맞아. 네, 3, 4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요즘에도 뭐 널리 알려진 책이지만 또 이제 새로 이렇게 20대 되신 분들 막 이런 분들은 또 혹시 못 들어보셨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원래 역시 너는 명왕성에서 왔구나. 결혼 전 필독서였어요. 꼭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좋은 책이죠. 인문학 드레싱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한때는 정말 라디오에 언제나 등장하는 책 중에 하나였잖아요. 기억에 나요. 저 화성금성 저 책이랑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제일 많이 나오는 그 베스트셀러 그 당시에 제일 많이 들었던 책인 것 같고요. 출판사를 이 출판사를 지탱해주고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화성 금성은 지금도 우주 여행을 지금 이미 다 갔으니까. 컸죠. 지금은 다 그럴만해요. 그래 마치 우리가 동과서처럼 나이스벳의 그 생각이지도 이런 거 많이 팔리잖아요. 차이를 명확하게 좀 설명해 주는 거. 저는 그 김지영의 그 병 있잖아요. 독특하잖아요.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들어오기도 하고 어느 날은 해리정장에 네, 근데 이게 한 사람 안에 다중 인격이 들어온다라는 게 단순히 그 공유의 그 동료의 말처럼 그냥 정신이 나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그 들이는데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가 엄마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 되던 날부터 시작을 하는데 거기 보면은 엄마의 시선하고 딸의 시선이 교차를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자기의 과거를 정리해 나가고 딸은 없는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자기 집이라든지 형제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뒷부분에 가보면 엄마가 이미 혼이 되어 있다라는 느낌의 그 새가 되는 독백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이 신경숙의 글과 이 김지영의 병을 생각해 봤을 때 이 구절을 가져왔어요. 엄마를 부탁해 나오는 구절인데 지나간 시간에 함께한 일들은 어찌 되는 건지 당신은 알고 있소이. 그 엄마의 독백입니다. 당신한테 묻고 싶은 말을 내 딸애한테 물었더니 내 딸은 엄마가 그런 말을 하니 너무 이상해 하면서도 사라지는 게 아니라 스며드는 게 아닐까 엄마 합디다. 무슨 말이 그리 어려운지 당신은 알아듣겠소? 이젠 지나가 버렸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사실은 모두 여기에 스며들어 있다는데 느끼지 못할 뿐 옛날 일은 지금 일과 지금 일은 앞의 일과 또 거꾸로 앞의 일은 옛날 일과 다 섞여 있다는데 이제는 이어갈 수 없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김지영 안에 들어있는 그 과거, 엄마의 과거, 본인의 과거, 또 우리 시대의 과거 그리고 지금 세대의 어떤 문제들 딸에게 또 투사되는 그 김지영의 현재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그냥 그 황현 선생님 윤리는 기억이다 그래서 나오는 것처럼
눈앞에 있는 보자기만한 시간이 아니라 그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재라는 것이 수많은 경험과 축적이 동시에 지금 발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아까 그 꿈꾸미 말처럼 더 배려해야 되고 더 그 사람의 경험과 시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리다고 또는 나이가 많다고 그런 물리적인 어떤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내가 같이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우리에게 지배적인 경험과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그런 공존의 조금 가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 그 책이 아마 그 책에 이어서 이 82년생 김지영이 두 번째로 100만 부를 돌파한 소설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게 아마 처음으로 100만 부를 돌파했고 한국에서? 네네네네. 한국에서. 아, 2010년대 네. 이후에 100만 보니까 아마 그 전에는 신경숙이 맞을 것 같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이문열의 삼국지가 있는데. 시대별로. 저기는 화성일 씨니까 저쪽 달. 네. 뭐 찌라시 읽으실 거 있나요? 아닙니다. 갑자기. 아니, 지금 몇 시입니까? 찌라십니다. 훅 치고 들어오시니까 당황스럽네요. 네. 이제 드레싱 제가 팍팍 좀 칠 네. 시간인가요? 저는 항상 좀 재미없는 얘기를 준비해 오죠. 사실 알고 있구나. 좀 재미없어도 재밌게 해주세요. 그럼. 알겠습니다. 82년생 김지영이 지금 방금 전에 100만 부를 돌파했다고 했는데 사실 모든 사건들이 어떠한 일정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김지영이란 책은 그 한국의 미투 운동이라든지 또 2018년에 그 서지영 검사의 성추행 폭로라든지 이러한 일들로 해서 굉장히 이제 흥행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지는데 저는 이걸 2017년에는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신 그 노회찬 의원님이 그 책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한테 이제 선물하면서 또 한때 또 이슈가 되기도 했고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82년생 김지영이 이미 한국을 넘어서 일본을 넘어서 동아시아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아가 다 똑같은 거야. 지금. 처음엔 이제 홍콩과 대만에서 번역이 됐다가 이제는 한 2달?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중국 대륙에도 이제 상륙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어 버전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제가 제목은 이 책을 똑같나요? 이 책을 또 가져왔는데 82年生的金智英 이 한마디다. 번역됐어요. 근데 중국에는 이게 몇 부 정도 팔렸는지 제가 좀 수치를 좀 찾아오려고 했었는데 중국은 집계가 잘 안 됩니다. 아직 나오지 않아.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집계. 아직 금방 나온 것도 있고 집계 중이야 영원히. 그 집계도 또 문제가 있는 게 중국은 워낙 짝퉁이 많다 보니까 짝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지금도 그 인터넷상으로 막 얘기해도 돼? 괜찮아요. 성만 바이두에 들어가면 이 텍스트 전문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죠, 집계. 근데 제가 한 가지로 뭐 어느 정도의 인기를 가늠할 수 있도록 인기를 좀 가늠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가져온 수치가 당당망이라는 그런 도서를 판매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알땡땡이나 뭐 인터땡땡이란 회사들이죠. 당당이라고 가장 큰 도서 유통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김지영 책의 아래 달린 댓글이 4,188개입니다. 엄청나다. 그 중에서 호평이 4,184개. 그리고 악플이 1개. 와. 근데 제가 이거 악플 누가 단지 한번 이제 찾아봤는데 이거 참 너무 웃겨요. 한국인으로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썼어요? 세상에. 썼어요? 한국 남자가 썼나 보다. 그렇죠. 아주 귀엽다. 그렇습니다. 너무 웃겨요. 그 악플 악플 아닌데요, 그러면? 한국인으로서 죄송합니다. 그럼 진짜 대단한 반응이네요. 한국에서도 악플이 있을 텐데. 그렇죠. 야. 그래서 왜 이 책이 또는 영화가 한국에서 이렇게 흥행을 했는지 좀 중국에서는 어떠한 계기로 이렇게 흥행을 했는지 좀 살펴보고자 그 부분을 중국에서의 페미니즘 운동 이걸 좀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뭐. 근데 사실
페미니즘 운동이라고 하기에는 중국이란 나라에는 운동 자체가 없죠. 아니 그 아침에 하는 운동 있지 않습니까? 아, 광장무 같은 운동은 있죠. 근데 무브먼트가 없다는 거죠. 스포츠는 있어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시민들을 주축으로 해서 뭉쳐지는 그런 사회변혁 운동이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런 그쵸. 점에서 참 중국에서 뭐 페미니즘 운동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여성에 대한 성인지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젠더의 그런 젠더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좀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사실 이게 사실 한국에서 이렇게 여성들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차별을 받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유교적인 그런 남존여비 사상 그리고 가부장제잖아요. 근데 유교라 하면 이 유교의 소굴 본거지가 또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중국도 전근대 시기까지만 해도 이 여성에 대한 억압이 엄청 심했다는 거죠. 그 전에는 완전히 이제 전통적 젠더 관념 속에서 남존 여비의 사상이 이제 대두되고 여성은 남성보다 못하다는 그런 존재로. 그래서 뭐 청나라 때는 전족 같은 것도 있었고 발을 꽁꽁 싸매서 발을 이제 전에 전에 2, 3년 전에 한번 2년 전인가 초반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여성이 온갖 억압 속에서 살아왔죠. 그러다가 1919년, 1921년 이쯤에 들어서서 그냥 근대로 이행하면서 중국이 신문화 운동이 일어나고 사상해방 같은 게 이제 등장합니다. 그리고 신여성 같은 분들도 많이 등장하고 그러면서 여성에 대한 이러한 그 해방 해방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나타나죠. 그중 한 세력이 이제 공산당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왔는데 보통 한국인들은 중국이 사회주의 나라기 때문에 여성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남녀 평등이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진 나라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100%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만 일정 부분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히 말해서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자본주의가 자유의 방점을 찍고 있다면 사회주의는 좀 더 평등에 가깝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 공산당 같은 경우에도 초반기나 이제 중국이 건국되고 나서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도 계속 남녀 평등, 양성 평등 이걸 계속 주창합니다. 그리고 마오쩌둥이라는 이 정말 중국사에서는 대단한 인물이죠.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한마디를 합니다. 그러면서 남성과 여성의 이러한 뭔가 우열이 완전히 이렇게 다 거세가 되거든요. 그 말이 女性是半边天,女人是半边天. 그러니까 여성이 반쪽 하늘이다. 여성은 반쪽 하늘이다. 왜 이렇게 아니 반쪽 하늘을 그리면서 하늘의 절반이다. 세상을 반은 여자야? 그런 말을 하죠. 마오쩌둥이. 근데 여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게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고도로 발전된 생산력이 필요하죠. 생산력은 누가 만듭니까? 노동자들이 만들죠. 그러니까 노동자, 여성을 어떠한 젠더적 측면에서 바라본 게 아니라 여성의 그러한 억압적인 그러한 부분을 포착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노동자, 생산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호명했다는 겁니다. 사회주의 혁명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의 인간적 측면에서의 해방을 목표로 했다기보다는 그치. 국가의 그런 사회주의 혁명 건설 단계에서 필요하고도 절실한 여성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냥 도구로 균질화시키는 그렇죠. 그래서 여성의 남성과의 차별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특수성 또 젠더적 차이를 완전히 거세해버리고 그러니까 남성과 동일한 노동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주의적 주체를 생산해냈을 뿐입니다. 그렇죠. 정체성을 존중한 것은 아니고 그렇죠. 사회적인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네네네. 그러다가 이러한 문화대혁명이 다 끝나고 7, 80년대에 들어서서 개혁개방이 시작되고 시장 경제가 들어서죠. 그러면서 시장 시스템이 시장 경제 체제가 도입으로 인해 이 여성들이 온몸으로 이 경제적인 압력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야말로 자본주의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승열패의 그런 환경에 놓이다 보니까 여성들은 다양한 이유로 뭐 육아를 해야 된다, 남성보다 이러한 부분에서 못하다, 다양한 이유로 사회에서 또는 직장에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요즘에 이제 어떻게 보면 추세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러다가 근데 이게 사회주의 혁명기의 그러한 양성평등을 굉장히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비판적으로 봐야 할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단순히 이 사회 밖의 여성에만 주목했다는 거죠. 집으로 돌아가서는 똑같이 육아나 가사노동은 여성이 해왔다는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 사실 여성의 이러한 불평등이나 억압은 오랫동안 말하지 못하는, 발화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온라인이 보급되고 인터넷 시대로 진입하면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페미니즘 담론이 이제 막 흥기하기 시작합니다. 90년대에 또 서구로부터 페미니즘에 대한 이론이 이제 중국으로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女权之声이라고 하는 이제 여성 여권 지성 그러니까 여성의 목소리라고 하는 이러한 채널도 개통되면서 페미니즘 담론이 이제 확산되는데, 사실 중국은 페미니즘도 좋고 이게 사람들이 뭔가를 매개로 해서 뭉쳐지고 이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담론을 만들어내는 걸 굉장히 경계합니다. 그래서 종교가 그렇게 탄압받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女权之声 여성의 소리라는 계정이 작년에 아마 폐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웨이보에서 굉장히 이제 인기를 끌고 했었는데 이게 폐쇄되면서 중국의 페미니즘 운동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페미니즘의 담론이 이제 많이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다. 오히려. 예.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다시 오네.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책에. 이때 김지영이라는 책이 나온 겁니다. 이런 시점에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자연스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주목을 하게 된 거죠. 예. 지금 또다시 주목받고선 이렇게 더 커질 수도 있겠네. 그러면은. 약한 고리지만 누군가 이 고리를 갖고 있다라는 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진짜 뭐 페미니즘이 사실은 초반에는 동서양 약간 다르지만 동양의 페미니즘 초기는 가부장과 권력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좀 발전해 가면은 꼭 가부장이 아니라 사회적인 만들어진 시선이라든지 정체성의 옷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본 영상 중에 닷페이스라고 인터넷 그 언론이 있는데 유튜브 채널에서 닷페이스에서 올려놓은 영상 중에 빅사이즈 모델 인터뷰가 있어요. 빅사이즈. 그래서 모델은 모델인데 그 한 88 이상. 엑스라지, 2X라지 뭐 이렇게.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해외 나가면 어떤 사이즈를 입어도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2X라지를 입든 엑스라지를 입든.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 입을 옷이 없는, 입을 수 없는 가게들이 많이 있는 데다가 빅사이즈 모델에 대한 악플이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그래서 그걸 견뎌내고 모델로 활동한 자기 자신을 굉장히 사랑하는 모델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가부장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사회적인 시선에 대한 거, 그죠?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그것과의 싸움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 남녀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어떤 사회와의 사회적인 관습, 패단 이런 적폐적인 시선들과 싸우는데 남자 여자가 힘을 합칠 수도 있고 제도를 개혁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나서야 될 때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첨언하자면요. 제가 이번에 중국에서 이제 페미니즘 관련해서 자료를 조사하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를 알게 됐습니다. 제가 베이징에서 사회학을 전공하는 친구한테 이제 자문을 좀 구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얘기해 준 내용입니다. 그 중국의 그러한 남존 여비의 사상이 이제 굉장히 지금은 좀 가라앉았는데 그걸 이제 소강시킨 정책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뭐죠? 그게 이제 교육줄사 산하 제한 정책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이를 하나밖에 낳을 수 없으니까 남자를 낳든 여자를 낳든 다 귀한 거예요. 사실 굉장히 전체주의적이고 좀 이게 보면 뭔 저런 정책이 다 있냐 비판할 수 있지만 그로써 오히려 남존 여비의 사상이 많이 이제 없어졌다고 하는 그런 참 역사의 아이러니이기도 하고 그런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오늘도 인문학 드레싱이 굉장히 알차네요. 네. 동아시아 여성들의 페미니즘, 젠더 감수성, 또 남성들의 어쨌든 개인의 정체성들의 문제의식을 깨우고 있는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을 시작으로 김도영 감독의 영화 82년생 김지영을 이야기해봤습니다.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몰랐던 당신과 나의 이야기. 82년생 김지영, 100만 부 돌파 베스트셀러 원작, 정유미 공유. 네. 앞으로도 더욱서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계기로 이 영화와 책이 널리 정말 호명되기를 바라면서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 3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올가을 당신과 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 우와.